수년간 KF-21 공동개발 분담금 약 8억 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가 한국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24시간 안에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고 그 빈자리를 필리핀이 전격적으로 채워 나섰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필리핀 의회가 한국 전투기 도입을 위해 국가 재정 규칙과 법 체계까지 손보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놓치고 통곡하게 만든 한국의 보이지 않는 무기. 지금부터 한국을 얕잡아봤던 인도네시아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1조 6천억 원.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분담금이었습니다. 받은 금액은 2천억 원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요? 떼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프랑스 라파를 질렀죠. 한국 기술은 실컷 빨아먹고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저는 그 배신의 현장에 있었어요. 자카르타 국방부 파티장이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프랑스산 샴페인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고급 실크 정장을 입은 프랑스 방산 관계자들과 훈장을 주렁주렁 단 인도네시아 장성들이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버리고 라파를 선택한 걸 자축하는 자리였어요. 제 소개를 드려야겠군요. 데이비드 앤더슨. 전직 미 국방부 전력 분석관입니다. 33년간 펜타곤에서 전 세계 전투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어요. 1991년에는 로키드 마틴의 F-22와 노스롭의 YF-23이 피 터지게 싸우던 경쟁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YF-23을 제 손으로 떨어뜨렸죠. 너무 앞서갔다는 이유였어요. 기술이 뛰어나도 정치와 자본 앞에선 무릎을 꿇는다는 게 이 바닥의 철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철칙을 33년간 집행해온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저는 파티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 온 건 아시아 방산 시장의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어요. 은퇴 후에도 이 바닥 소식은 계속 챙기고 있었거든요. 오래된 습관 같은 거였습니다. 프랑스 다소사의 로비스트 피에르 르블랑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샴페인 잔을 흔들며 능글맞게 웃더군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앤더슨, 오늘 밤 진짜 승자가 누군지 아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라팔은 예술작품이지만 한국의 KF-21은 조립식 완구에 불과하다고요. 인도네시아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공군 장성 아구스 산토소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가슴에 훈장이 너무 많아서 걸을 때마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르블랑과 악수를 나누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미국에서 오셨군요. 한국에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는 진짜 날개가 필요했습니다. 검증된 전투기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동의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KF-21은 제 눈에도 리스크가 커 보였거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투기였습니다. 스텔스 성능도 검증되지 않았고 실전 배치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아무도 몰랐죠. 반면 라팔은 이미 수십 개국에서 굴러가고 있는 검증된 기체였어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방식이었어요. 8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 손잡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동안 핵심 기술을 넘겨받았고 엔지니어 교류도 했고 설계 데이터도 공유받았습니다. 분담금은요? 약속한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냈어요. 그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기술 절도에 가까웠습니다. 르블랑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지금쯤 사천의 눅눅한 공장에서 눈물을 닦고 있겠지.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버번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어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이번 일로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봤어요. 8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떼이고 파트너마저 잃었으니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파티장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또 샴페인을 터뜨렸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의 밀워를 축하하는 건배사가 이어졌죠. 저는 그 소란 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 창가로 갔습니다. 자카르타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화면을 봤어요. 필리핀 마닐라발 긴급 속보였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국가방위 자금 특별법 통과. 필리핀 의회가 특정 무기 도입을 위해 법까지 바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방산시장에서 33년을 굴러온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무기를 사기 위해 헌법에 준하는 재정 원칙을 손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더 놀랐어요. 필리핀이 도입하려는 전투기가 다름 아닌 한국의 KF-21이었거든요. 파티장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라팔의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버렸는데 왜 필리핀은 법까지 바꿔가며 한국을 선택한 걸까?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걸까? 뭔가 제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파티장을 빠져나왔어요.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확인해봐야 할 것들이 생겼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르블랑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조립식 완구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조립식 완구를 사기 위해 법을 바꾸는 나라가 있을까요? 필리핀이 도박꾼처럼 무모한 결정을 내린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인물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를로스 레예스. 필리핀 공군의 전력 분석 책임자였어요. 이 사람이 KF-21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기사가 여러 개 떴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인맥들을 동원했습니다. 펜타곤 시절 알았던 동남아 주재 무관들, 방산 컨설턴트들. 몇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카를로스의 개인 연락처를 손에 넣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자카르타와 마닐라의 시차는 1시간.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누군가가 받았어요. 낮고 신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했어요. 전직 펜타곤 전력 분석관 데이비드 앤더슨이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1991년에 YF-23을 죽인 사람이죠.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KF-21을 선택한 겁니까? 인도네시아도 버린 전투기를요. 카를로스가 대답했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진짜라니 무슨 뜻입니까?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이 30년 전에 죽였던 그 유령 있죠? YF-23 말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서 숨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를로스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더니 그가 제안했습니다. 직접 마닐라로 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자카르타에 남아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날 오후 비행기에 올랐어요. 뭔가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니 카를로스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손에 굳은 살이 잡혀있더군요. 책상에만 앉아있는 참모가 아니라 현장을 뛰어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차에 태우며 말했어요. 의회 청문회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시려면 그걸 먼저 보셔야 해요. 차 안에서 카를로스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필리핀 의회 본회의장이 떠 있었어요. 영상 속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반대파 의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자막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산 전투기에 왜 국가 재정을 올인하느냐, 미국도 안 사는 걸 우리가 왜 사야 하느냐, 이건 도박이 아니라 자살행위다. 야당 의원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KF-21은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된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성능도 검증되지 않았고 수출 실적도 전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쏟아붓겠다고요? 의회가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나왔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이었어요.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의회가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의원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 필리핀 공군 조종사들이 매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무엇을 마주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제-26 전투기들이 우리 영공 근처를 매일같이 배회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 40년 된 F-5 전투기예요.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죽으러 나가는 겁니다. 의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F-16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영공을 우리 마음대로 지키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기를 팔겠다는 겁니다. 그게 동맹입니까? 야당 의원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산이 답이라는 겁니까? 한국은 미국보다 기술이 뛰어납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만 보면 미국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기술 이전도 약속했고 정비 교육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한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는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사는 겁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우리 하늘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의회가 잠잠해졌어요.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무기 구매 예산이 아닙니다. 필리핀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카를로스에게 돌려주며 물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카를로스가 대답했습니다. 찬성 187표, 반대 31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방산시장에서 33년을 굴러왔지만 무기 하나 사기 위해 국가의 재정 원칙을 손보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카를로스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국민들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찬성했어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배신한 뉴스가 퍼지고 나서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인도네시아가 버린 전투기를 왜 필리핀 국민들은 더 원하게 된 걸까요? 카를로스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인도네시아의 배신을 보면서 오히려 한국의 동질감을 느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받는 느낌이 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혼자서라도 해내겠다고 이를 악물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간 겁니다.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필리핀 공군 사령부였어요. 카를로스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가 말했어요. 앤더슨 씨, 저는 당신이 1991년에 YF-23에 대해 쓴 평가서를 읽어봤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게 기밀 문서인데 어떻게 봤습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기밀은 없죠. 중요한 건 당신이 그 평가서에서 YF-23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YF-23은 기술적으로 F-22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은 더 뛰어났고 최고 속도도 빨랐어요. 하지만 저는 탈락시켰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노스롭이 로키드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고 의회 로비에서 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정치가 우선이라는 제 신념 그대로였죠. 카를로스가 한 방에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이었어요.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서류 하나를 집어 제게 건넸어요. 이건 우리가 입수한 KF-21의 비공식 비행 데이터입니다. 한국 측에서 제공한 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거예요. 카를로스가 건넨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숫자들이 말이 안 됐어요. 제가 알고 있던 KF-21의 스펙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특히 RCS 수치가 그랬습니다. RCS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뜻하는데 이 숫자가 낮을수록 적의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는 의미예요.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에 적힌 KF-21의 RCS 수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어요. 4.5세대 전투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의 5세대에 근접한 수치였어요. 저는 카를로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어디서 구한 건데요? 그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출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3번 검증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스텔스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막혀 있었고 독자 개발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죠? 카를로스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놓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도면을 한번 보시죠. 서류를 펼치니 KF-21의 기체 단면도가 나왔어요. 특히 공기 흡입구 부분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S- 덕트 구조였습니다.
공기 흡입구가 S자 형태로 굴곡져 있어서 엔진의 팬 블레이드가 외부 레이더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설계였어요. 이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카를로스가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알아보시는군요. 이 설계가 왜 중요한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진팬 블레이드는 레이더파를 강하게 반사하는 부위예요. 이걸 숨기지 못하면 아무리 기체 표면을 스텔스 처리해도 레이더에 잡힙니다. 그래서 F-35나 F-22 같은 5세대 전투기들은 전부 S-덕트를 채택하고 있죠. 저는 도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 S-덕트의 곡률이 제가 아는 어떤 전투기와도 달랐거든요. F-22와도 다르고 F-35와도 달랐습니다. 오히려 30년 전에 봤던 어떤 형상과 비슷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도면의 곡선을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마치 카를로스가 제 말을 받았어요. YF-23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앤더슨 씨, 제가 어젯밤 전화로 드린 질문을 기억하시죠? 당신이 펜타곤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YF-23의 영혼이 어디로 갔을 것 같으냐고요. 1991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에드워즈 공군 기지의 뜨거운 활주로, 아지랑이 너머로 보이던 YF-23의 실루엣. 그 전투기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일반적인 전투기들과 달리 날렵하고 유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죠. 노스롭의 엔지니어들은 그걸 블랙 위도우라고 불렀어요. 검은 과부검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YF-23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속 기동성이었어요. 고속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지만 속도가 떨어지면 기체 제어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접 공중전, 그러니까 도그파이트 상황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약점이었죠. 록히드의 F-22는 그 부분에서 더 안정적이었고 결국 저희는 F-22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카를로스에게 물었어요. 설마 한국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까?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 관련 데이터입니다. 저속 기동 테스트 결과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숫자들을 읽어내려가는데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KF-21은 일반적인 전투기라면 실속에 빠져야 하는 속도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바듬각 기동, 그러니까 기술을 급격히 들어올리는 위험한 기동에서도 기체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YF-23이 결코 해내지 못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설명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독자 개발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덕분입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한 거죠. 기체 형상은 YF-23의 설계 철학을 계승하면서 그 치명적인 약점을 완전히 보완해버린 겁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YF-23의 설계를 알았습니까? 그건 미국의 기밀 아닙니까? 카를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계를 훔친 게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풀다 보니 비슷한 답에 도달한 거예요.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고기동성을 확보하려면 결국 비슷한 형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미국이 포기한 숙제를 독자적으로 풀어낸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30년 전에 제가 죽였던 그 혁신적인 설계 개념이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카를로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앤더슨 씨, 이 데이터만으로는 확신이 안 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가려고요. 저는 물었어요. 어디로 말입니까? 그가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사천입니다. KF-22를 만드는 KAI 공장이 거기 있어요. 저는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카를로스가 돌아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은퇴하신 분이 거기까지 가시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죽인 유령이 정말 되살아났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방산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일이에요. 카를로스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물었어요. 뭡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뭘 보시든 열린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당신이 알던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터였어요. 한국의 사천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이 33년간 쌓아온 제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게 되리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카를로스와 저는 공항에서 바로 렌터카를 빌려 사천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사천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4시간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저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장감에 눈이 말똥말똥했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속도로 주변으로 산들이 이어지고 곳곳에 아파트 단지와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카를로스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한국에 처음 오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예전에 몇 번 왔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서울이랑 오산 공군기지 정도만 갔었습니다. 사천은 처음이에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사천이 한국 항공산업의 심장이라고 하더군요. 오후가 되어서야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KAI,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거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를 안내할 사람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민재라는 이름의 수석 엔지니어였어요. 나이는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못지않게 생기가 넘쳤죠. 악수를 나누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더군요.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들여다보는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기름때를 묻히며 일해온 사람이라는 걸요. 한민재 수석이 우리를 반기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피곤하시죠? 하지만 공장 투어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때쯤 시험 비행 준비 작업이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최첨단 시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태블릿을 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풍경을요.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이나 로키드 마틴의 스컹크웍스 같은 분위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전혀 달랐어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금속 깎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고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땀을 흘리며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실험실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가? 한민재 수석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씩 웃었어요. 실망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과 달라서 좀 놀랐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시설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로키드나 보잉처럼 돈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로 못하는 건 손으로 합니다. 대신 그 손은 그 어떤 기계보다 정밀하죠. 공장 한쪽 구석에 높이 쌓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부품들이었습니다. 수천 개는 되어 보였어요. 모양이 제각각이었고 어떤 건 찌그러져 있었고 어떤 건 금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저건 뭡니까? 한민재 수석이 그 더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스승들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저건 전부 폐기된 부품들이에요. 설계대로 만들었는데. 공차를 벗어난 것들, 테스트에서 미세한 결함이 발견된 것들,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조립해보니 맞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저 부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스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 폐기 부품 더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수천 개의 실패가 거기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패들 위에 지금의 KF-21이 서 있다는 뜻이었죠. 카를로스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저 부품들 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겠군요. 한민재 수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걸 아까워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우리는 공장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거대한 경납고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KF-21 시제기가 서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 전투기가 눈앞에 실물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어두운 회색 동체가 경납고의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기체 표면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만져봤던 다른 전투기들과 질감이 다르더군요. 미국 전투기들의 표면은 균일하고 기계적인 느낌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낸 플라스틱 같은 거죠. 하지만 이 KF-21의 표면은 뭔가 미묘하게 불균일한 부분이 있었어요. 마치 손으로 한 땀 한 땀 덧칠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민재 수석에게 물었어요.
이 표면 처리가 독특한데요. 스텔스 코팅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RAM이라고 부르는 레이더 흡수 물질이에요. 미국이 우리한테 안 팔아서 독자 개발했습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바르는 겁니까? 기계로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숙련된 기술자들이 손으로 직접 바릅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한 겹 바르고 경화시키고 또 한 겹 바르고 경화시키고 그걸 수십 번 반복합니다. 저는 다시 기체 표면을 만져봤어요. 이게 전부 사람 손으로 한 작업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까 봤던 폐기 부품 더미가 떠올랐어요. 수천 번의 실패와 수만 번의 반복 끝에 이 표면이 완성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민재 수석이 기체 앞쪽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KF-21의 코 부분, 그러니까 레이도만에 AESA 레이더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의 눈과 같은 장비예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전자적으로 빔을 조종해서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까지 탐지할 수 있죠. 저는 물었어요. 이것도 독자 개발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미국이 소스 코드를 안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다는 말이 가볍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수조 원의 개발비와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죠. 저는 물었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민재 수석이 대답했습니다. 15년이요. 처음엔 기초 이론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논문 찾아가며 공부하고 시제품 만들고 터뜨리고 다시 만들고 또 터뜨리고 그렇게 15년이 지났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자랑보다는 담담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포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수밖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이 단순한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밤샘 작업과 좌절과 눈물이 숨어 있는지 짐작이 갔어요. 펜타곤에서 33년을 일하면서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대부분은 안 되면 로비를 하거나 예산을 더 받거나 아니면 그냥 프로젝트를 접어버렸거든요. 카를로스가 한민재 수석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미국한테 기술을 사면 더 쉬울 텐데요. 한민재 수석이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50년에 13살이었어요.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죠. 온 가족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 미군들이 나눠준 밀가루로 겨우 연명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 밀가루 맛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한민재 수석이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민재야, 우리나라가 다시는 밀가루 얻어먹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받기만 하는 나라 말고 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요.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우리 하늘을 지키고 언젠가는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의 하늘도 지켜줄 수 있도록요. 경납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앞에 서 있는 KF-21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 전투기가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70년 전 밀가루 포대를 메고 살아남았던 소년들의 후손이 만들어낸 꿈의 결정체였습니다. 한민재 수석이 우리를 공장 안쪽으로 더 안내했습니다. 경납고를 지나 긴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복도 양쪽으로 유리창이 나 있었는데 그 너머로 여러 작업실이 보였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고 어떤 방에서는 작은 부품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검사하고 있었어요. 한민재 수석이 유리창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팀입니다. 카를로스 씨가 가져오셨던 비행 데이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2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시간이 벌써 저녁 7시가 넘었는데 아무도 퇴근할 기미가 없었거든요. 저는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합니까? 한민재 수석이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시험 비행 준비 때문에 좀 바쁘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녁 9시 전에 불 꺼지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카를로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강제로 시키는 겁니까?
한민재 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본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풀릴 때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봤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빈 커피캔이 대여섯 개 널려 있었습니다. 한민재 수석이 그를 소개했어요.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비행 제어 알고리즘 쪽을 맡고 있어요.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고바듬각 기동 시 자세 제어 로직을 다듬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 비행 데이터와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요. 그 오차를 줄이는 중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 오차가 얼마나 됩니까?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0.3% 정도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0.3%라면 대부분의 방산업체에서는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에요. 저는 되물었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허용 오차 범위 아니잖아요. 박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용 범위 아니라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에요. 0.3%가 실전에서 조종사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거든요.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민재 수석이 옆에서 덧붙였어요. 저 친구가 저 문제 붙잡고 있는 게 벌써 3주째입니다. 집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그래도 본인이 풀겠다고 우기니까 어쩔 수가 없죠. 박준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문제니까 제가 끝내야죠.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또 처음부터 파악해야 하니까 시간만 더 걸립니다. 저는 그 젊은 엔지니어를 바라봤습니다. 3주 동안 0.3%의 오차를 잡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매달리고 있다니. 록히드나 보잉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거기서는 일정에 맞추는 게 최우선이고 사소한 오차는 나중에 업데이트로 해결하자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작업실을 나와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민재 수석이 다른 방을 가리켰어요. 저기는 소재 연구실입니다. 스텔스 코팅 물질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저는 아까 KF-21 표면을 만졌을 때의 그 독특한 질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재 연구실 안에는 각종 화학 물질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작은 금속 조각들이 수십 개 걸려 있었는데 각각 다른 색깔과 질감을 띠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저건 뭡니까? 한민재 수석이 대답했습니다. RAM 코팅 샘플들이에요.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 수백 가지를 실험했습니다. 저기 걸린 건 그중 일부예요. 저는 가까이 가서 샘플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건 매끄럽고 어떤 건 거칠었어요. 색깔도 검은색부터 짙은 회색, 푸른빛이 도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한민재 수석이 설명을 이었어요. 스텔스 코팅이라는 게 단순히 레이더파를 흡수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온도 변화에 견뎌야 하고 습기에도 강해야 하고 고속 비행 시 마찰열도 버텨야 해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물질을 찾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소재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니까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고 결국 7년 동안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미국에서 안 판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한민재 수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났죠. 같은 동맹국인데 왜 안 주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아해서 되물었어요. 감사하다니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기술을 줬으면 우리는 영원히 미국에 의존했을 거예요.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었고 이제는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자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펜타곤에서 일할 때 저는 기술 통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핵심 기술은 미국이 쥐고 있어야 동맹국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통제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공장 투어가 끝날 무렵 한민재 수석이 우리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여기저기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특별한 메뉴는 없었습니다. 밥, 국,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반찬. 소박한 한식이었어요. 한민재 수석이 말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매일 먹는 식단입니다. 미국처럼 화려하지는 않죠.
저는 밥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3-3-5 모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테이블에서는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를 보여주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일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카를로스가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도 일을 놓지 않는군요. 한민재 수석이 대답했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부품이 하늘을 나는 걸 보면 그만한 보람이 없거든요. 저는 물었어요. 급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일하면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방산업체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록히드나 보잉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안 갑니다. 저는 의아해서 물었어요. 왜 안 갑니까? 돈을 더 주는데요. 한민재 수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 가면 큰 조직의 작은 부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가 맡은 부분이 전투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거든요. 그리고 이건 남의 나라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투기잖아요. 내 가족이 사는 하늘을 지킬 비행기를 내 손으로 만든다는 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사천 시내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방에 짐을 풀고 샤워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폐기 부품 더미, 손으로 바른 스텔스 코팅, 0.3%의 오차를 잡기 위해 3주째 밤을 새는 젊은 엔지니어, 돈보다 사명감을 선택한 사람들. 펜타곤에서 33년을 일하면서 저는 방산산업을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봐왔습니다. 기술은 돈이고 무기는 상품이고 전쟁은 시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KF-21은 상품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내 가족이 사는 하늘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그 전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어요. 국제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던 피에르 르블랑이었습니다. 자카르타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한국을 조롱하던 그 프랑스 로비스트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습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앤더슨 씨, 이 바닥에서 못 알아낼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한국 사천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사천 시내의 야경이 보였어요. 르블랑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은퇴한 펜타곤 분석관이 왜 한국까지 와서 KF-21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혹시 컨설팅 계약이라도 맺으신 겁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입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르블랑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앤더슨 씨, 우리가 아는 사이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누가 불편해합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KF-21이 주목받으면 손해보는 쪽이 어디인지. 라팔이 동남아 시장을 먹으려면 한국산이 조용히 실패해줘야 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한국에서 뭘 보든. 당신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르블랑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 딸이 록히드 마틴에서 일하고 있죠. 이름이 제시카였나요? 요즘 승진 심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워싱턴 방산업계가 얼마나 좁은지 아시잖아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전투기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면 본인한테도 따님한테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르블랑 씨, 나는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온갖 협박과 로비를 다 겪어봤습니다. 당신 같은 로비스트한테 휘둘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다시 웃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조언이라니까요. 어쨌든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 전투기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당신 인생에는 별 영향이 없잖아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 이야기를 꺼낸 건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르블랑 같은 로비스트들이 얼마나 지저분한 수를 쓸 수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진실을 보려는 것조차 방해하려 드는 저들의 오만함이 역겨웠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카를로스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물었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그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CNN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KF-21 기술적 결함 가능성 제기. 저는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익명의 방산 전문가를 인용해서 KF-21의 스텔스 성능이 과장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전 배치 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느니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완성이 불가능하다느니 하는 주장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BBC에도 비슷한 기사가 떴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르블랑 놈들의 짓입니다.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카를로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어젯밤 통화 내용을 간략하게 전해줬어요. 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가 손을 잡은 것 같군요. 라팔 계약을 지키려면 KF-21이 실패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호텔을 나와 KAI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로비를 지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나가자 슬쩍 고개를 들어 쳐다보더군요.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카를로스에게 말했어요. 아까 로비에 있던 사람들 봤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KAI 공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술렁이는 느낌이었어요. 한민재 수석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그의 표정에도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CNN 기사 보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부터 난리입니다. 국내 언론도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일부 정치인들은 벌써 프로젝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공장이 내려다 보였어요. 한민재 수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이런 공격이 올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네요. 시험 비행 이틀 전에 터뜨리다니. 카를로스가 물었어요. 시험 비행이 이틀 뒤입니까? 한민재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레 예정입니다.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예요. 거기서 성공하면 저 기사 따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시험 비행에서 문제가 생기면 CNN 기사가 사실로 굳어버리는 거였습니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죠. 한국 전투기에 대한 불신을 심어놓고 시험 비행에서 작은 실수라도 나오면 그걸 빌미로 프로젝트 전체를 흔들어버리려는 거였어요. 한민재 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엔지니어들한테 이야기 좀 하고 와야겠어요. 아마 동요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따라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어제 갔던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안에 들어서니 엔지니어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여주며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민재 수석이 손을 들어 주목을 요청했습니다. 다들 잠깐만요. 작업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시선이 한민재 수석에게 집중됐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CNN 기사 다들 봤죠. BBC에도 나왔고 국내 언론도 떠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정치인은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미국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기술을 뭘 안다고 저런 기사를 씁니까? 다른 엔지니어도 거들었습니다. 분명히 프랑스 쪽에서 돈이 들어간 거예요. 라팔 팔아먹으려고 우리 발목 잡는 겁니다. 작업실 안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민재 수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다들 마음은 이해해요. 나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저 기사에 반박 성명을 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저쪽은 또 다른 익명의 전문가를 데려와서 우리를 깎아내릴 겁니다. 작업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엔지니어들이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민재 수석이 계속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비예요. 모레 시험 비행에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 기사 쓴 놈들, 프랑스 로비스트들, 인도네시아 장성들, 전부 다 입 다물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하늘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가 작업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3주 동안 밤새워서 잡은 0.3% 오차, 7년 동안 실험해서 만든 스텔스 코팅, 15년 동안 연구해서 완성한 AESA 레이더, 그게 진짜입니다. 저 기사는 가짜고요. 진짜와 가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대답했어요. 진짜가 이기죠. 한민재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진짜가 이깁니다. 우리는 진짜를 만들어 왔어요. 이제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모레 비행으로 대답합시다. 작업실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아까까지의 불안과 분노가 가라앉고 대신 결연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민재 수석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앤더슨 씨, 모레 시험 비행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안 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그때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우리가 옳았는지 저들이 옳았는지요. 시험 비행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긴장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흐릿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시험 비행의 최적의 날씨는 아니었거든요. 카를로스와 함께 KAI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주변이 평소와 달리 분주했어요. 경비 인원이 2배로 늘어나 있었고 정문에서부터 여러 단계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활주로 쪽으로 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이 비행을 보기 위해 한국까지 온 거였습니다. 미국, 영국,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물론 필리핀 대표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익숙한 얼굴들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 사이에 피에르 르블랑이 서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가 씩 웃었습니다. 그 옆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들도 보였어요. 아고스 산토소 장성은 없었지만 그의 부하로 보이는 장교들이 팔짱을 끼고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KF-21이 실패하는 걸 보러 온 거였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빌미로 더 큰 공세를 펼칠 작정이었겠죠. 한민재 수석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악조건에서 비행하는 게 더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물었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조종사와 기체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쳤어요. 준비는 충분히 됐습니다. 오전 10시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KF-21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두운 회색 동체가 흐린 하늘 아래서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람석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전투기를 실물로 보니 그 존재감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KF-21이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했어요. 조종석에는 한국 공군의 베테랑 테스트 파일럿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관제탑과 교신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이륙 준비 완료. 활주로 끝에 선 KF-21의 엔진이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려왔어요. 이륙 허가가 떨어지자 KF-21이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어느 순간 기체가 땅을 박차고 솟아올랐어요. 저는 눈을 떼지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KF-21은 이륙하자마자 급격하게 기술을 들어올리며 수직에 가깝게 상승했어요. 일반적인 전투기라면 속도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나 시도하는 기동이었습니다. 그런데 KF-21은 이륙 직후부터 그걸 해내고 있었어요. 관람석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가능해? 저는 옆에 서 있던 카를로스를 봤어요. 그의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한민재 수석이 우리 옆으로 다가와 설명했어요. 추력대 중량비가 2를 넘습니다. 엔진 출력만으로 수직 상승이 가능한 거예요. F-22와 동급입니다. KF-21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기동을 보여줬어요. 기체가 급격히 감속하면서 기술을 하늘 높이 쳐들었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였어요. 푸가초프 코브라라고 불리는 기동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기는 저런 자세를 취하면 실속에 빠져서 추락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KF-21은 마치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자세를 유지하더니 다시 부드럽게 기술을 내리며 정상 비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30년 전에 YF-23이 해내지 못했던 것을 KF-21이 해내고 있었거든요. 저속에서의 자세 제어, 그게 YF-23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 문제를 정말로 해결한 거였어요. 카를로스가 준 비행 데이터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까보다 구름이 더 짙어지더니 바람도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관람석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프랑스 대표단 쪽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런 날씨에 비행을 계속하다니 무모하군.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겠어. 르블랑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분명히 KF-21이 문제를 일으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 교신이 들려왔어요. 기상 악화로 비행 중단을 권고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관제탑,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기체 상태 양호합니다. 이 정도 난기류는 문제 없습니다. 한민재 수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그 친구답군요. KF-21이 다시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기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바람을 타고 노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KF-21이 급격히 속도를 줄이더니 공중에서 거의 완전히 정지한 거였습니다. 하이 알파 기동이었어요. 기술을 극단적으로 높이 들어올린 상태에서 최소한의 속도로 버티는 기술인데 이건 YF-23은 고사하고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도 해내지 못하는 기동입니다. 관람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입을 벌린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KF-21은 공중에 멈춰선 것처럼 잠시 버티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중력을 무시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어요. 엔진의 굉음이 하늘을 찢었고 기체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한민재 수석에게 물었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YF-23도 저건 못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덕분입니다. 기체 형상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한 거예요. 박준호 연구원이 3주 동안 매달렸던 그 0.3% 오차 수정 기억하시죠? 저게 그 결과입니다. KF-21이 고도를 낮추며 활주로 상공을 저공 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연으로 모의 공중전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가상의 적기 4대를 상대하는 시나리오였어요. KF-21의 레이더가 목표물을 포착하고 순식간에 라곤 신호가 떴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몇 초 만에 4대 모두 격추 판정이 났어요. 스피커를 통해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겟 4대 격추, 임무 완료. 관람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필리핀 대표단도 함께 환호했어요. 폴란드와 사우디 관계자들도 감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표단 쪽을 봤어요. 르블랑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장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KF-21이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완벽한 터치다운이었어요. 기체가 멈추자 조종석 캐노피가 열리고 조종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엄지를 치켜들자 지상 요원들이 환호했어요. 한민재 수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앤더슨 씨, 이래도 조립식 완고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3년간 전 세계 전투기를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시연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건 비행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던지는 선전포고예요. 당신들이 만든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한민재 수석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활주로 위에 서 있는 KF-21을 바라봤습니다. 카를로스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 필리핀이 왜 법까지 바꿔가며 저 전투기를 선택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도박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활주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KF-21의 동체가 그 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하늘에서 역사가 바뀌었다고요. 시험 비행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틀만 있다가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거든요. 시험 비행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KF-21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CNN과 BBC가 며칠 전 내보냈던 부정적인 기사들은 순식간에 묻혀버렸어요. 이제는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성공을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의회에서는 KF-21 도입 예산이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됐어요. 카를로스가 전화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앤더슨 씨, 우리가 해냈습니다. 첫 번째 KF-21이 필리핀 하늘을 날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한몫하신 거예요. 사천까지 와서 직접 확인해 주셨잖아요. 반면 인도네시아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KF-21의 성공이 입증되자 여론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우리는 저 전투기를 포기하고 라파를 선택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급하게 한국 측에 연락을 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동개발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냉담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한민재 수석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다시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근데 솔직히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혼자서도 해냈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가득 차서 자리가 없다고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폴란드, 사우디, 필리핀,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주최한 자리였는데 외국 방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도 발언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33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저는 늘 정치와 자본의 편에 섰었어요. 이번만큼은 진실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33년간 미 국방부에서 전투기를 분석해왔습니다. 1991년에는 YF-23이라는 혁신적인 전투기에 사형 선고를 내렸죠. 너무 앞서갔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 유령이 30년 뒤 한국에서 부활했습니다. 아니, 부활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한국은 그걸 더 강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 포기했던 숙제를 한국이 풀어버린 겁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직접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의 결정체예요. 한국은 이제 추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하늘을 지키는 법을 완성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한민재 수석과 따로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거든요.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KF-21의 도면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액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50년대쯤 찍은 것 같았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리를 배경으로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어깨에는 커다란 밀가루 포대가 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소년은 웃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면서도 환하게요. 저는 물었어요. 이 사진은 누구입니까? 한민재 수석이 액자를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13살 때 사진입니다. 미군들이 나눠준 밀가루를 받아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대요. 저는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소년이 자라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지금 제 앞에 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민재 수석이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앤더슨 씨, 70년 전에 당신들은 우리에게 죽지 말라고 밀가루를 보내주었죠. 그 밀가루로 연명했던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것으로 당신들에게 돌려주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왔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자동차들이 강을 건너는 다리 위로 물 흐르듯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이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사람들은 밀가루를 얻기 위해 줄을 섰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의 전투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룬 나라가 인류 역사상 또 있을까요?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아마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였을 거예요. 저는 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한민재 수석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한국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도네시아에게 8조 원을 떼이고 배신당했던 대한민국. 전 세계가 비웃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이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버튼 누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독수리 탑업도 괜찮아요.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동방송 TV였습니다.